안녕하세요. 천사 같은 딸과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30대 새내기 엄마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절실히 원하던 걸 얻었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고진감래라고 그전까지 어처구니 없고 악몽 같은 일련의 사건을 겪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조금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연인이 됐었어요. 친구의 친구로 술자리를 통해 만난 남편은 처음에 제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었던 거였어요. 아, 지연 씨 성형외과 상담실장이세요? 와, 진짜 잘 됐다. 안 그래도 제가 요새 거울 볼 때마다 거울 속에 웬 촌놈 한 명이 거슬려서 이걸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있었거든요. 진심이세요? 딱히 어딜 고쳐야 할 것 같진 않은 것 같은데. 이목구비도 어디 한 곳에 흠이 있어도 그게 다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스타일링을 새로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 당시 고향에서 서울로 취업을 해서 큰 성형외과의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남편의 외모가 아예 촌티가 안 나는 외모라고 빈말로도 못했지만 굳이 수술을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눈앞의 남편은 꽤 진지하고 절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생각이 있으면 들르라고 제 명함을 줬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정말 남편이 연락을 하고 병원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미리 원장님께 제 지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본격적으로 수술을 위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요리조리 뜯어보고 원하는 인상과 스타일에 대해 의논하고 지금 일하는 대기업 전자연구원이란 이미지까지 고려해가면서 견적을 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등치가 큰 남편이 의외로 겁이 많았습니다. 좀 우유부단하기도 했고요. 그런 남편의 성격 때문에 남편을 상담해주는 기간 동안 저는 매일 얼굴 보면서 일하는 병원 식구들보다 남편의 얼굴을 더 보고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코볼 축소 수술과 코끝 필러, 그리고 눈매 교정을 하기로 했지만 수술대에 오르기 전까지 남편은 계속 제게 수술 괜찮겠죠? 필러 잘못하면 시력에 문제 생긴다던데 괜찮겠죠? 수술하는 동안 눈 계속 뜨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등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인내심 있게 그런 불안한 마음을 차분하게 전문가의 목소리로 진정시켜줬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수술도 아예 분판을 갈아엎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이목구비를 정돈해서 이미지를 더 깔끔하고 세련되게 바꾼 수준이라서 이질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수술이 끝나고 며칠 후에 고맙다고 병원에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보내왔고 그 후로 또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놀랍게도 제게 찾아와 얼굴 붓기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면서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상담을 하면서 나눴던 대화에서 매력을 느꼈나 보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인간적인 모습이나 착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이 좋다고 생각하기도 했기에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연인이 됐고 1년 6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죠. 남편은 워낙 말도 잘하고 사람이 예의도 바르고 센스가 좋아서 저희 부모님께서 첫 만남부터 예뻐하셨어요. 저희 본가는 강원도에서 소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남편은 아예 본인이 장화랑 편한 옷을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다 한 후에는 저희 아버지에게 축사를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농장을 한 바퀴 돌고 오기도 하고 농장 옆에 있는 저희 어머니 텃밭에서 직접 채소들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고 적극적인 모습을 부모님께서 참 마음에 들어 하셨죠. 아무리 성격이 좋은 남편이라도 어른들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너스레를 떨고 비위를 맞추기 힘들었을 텐데 저도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잘 해야겠다 싶었어요. 시댁에는 막창집을 운영하는 시아버지와 그 막창집에서 종종 일손을 거들긴 하지만 거의 집에서 가정을 지키시는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보다 5살 어린 취업 준비생 신우이가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그날 면접 일정이 있다고 만나지 못했고 시부모님만 만나게 됐어요. 막창집을 하는 집답게 손수 싱싱한 막창을 구워주셨고 또 제가 음식을 가리지 않는 걸 보시고 시아버지께서 내장탕을 끓여주시기도 했어요. 묵묵히 막창을 굽고 내장탕을 만드시는 시아버지는 식사 시간 내내 소뚜껑같이 두꺼운 손을 바삐 움직이셨지만 정작 말은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며느리가 될 제게 쉴 틈 없이 질문을 하는 건 시어머니의 몫이었죠. 강원도에 소축사를 하신다고? 그럼 혼자 언제 서울로 올라온 거야? 6년 전에 올라왔어요. 지금 일하는 곳에서 경력은 이제 5년 정도 됐고요. 5년? 좀 애매하다. 연봉은 어떻게 되나? 그냥 회사 월급쟁이랑 비슷한가? 고정급여는 일반 회사원이랑 다를 거 없긴 한데 저는 인센티브로 먹고 살아서요. 매달 인센티브는 들쭉날쭉해서 확실하게 연봉은 말씀 못 드리지만 아마 열심히 한 달에는 어머님 주변에서 돈 잘 버는 며느리로는 5손가락 안에는 들 거예요.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더 궁금하게 만드네. 두루뭉술하게라도 한번 말해봐. 아니, 그 인센티브를 도대체 얼마나 받길래. 거참, 뭐 그리 꼬치꼬치 캐물어. 5손가락 안에 들면 그냥 드나보다 하는 거지. 밥 먹는데 굳이 돈 얘기할 거 뭐가 있어? 제가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한 얘기에 시어머니가 눈을 빛내며 마치 총알 장전하듯 묻자 시아버지께서는 보글보글 끓는 내장탕을 뜨면서 그 질문을 막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말에 입을 합 다무셨고 시아버지는 또다시 묵묵히 제 앞에 건더기가 잔뜩 든 내장탕을 놔주셨죠. 그 모습을 보며 말 한마디 쉽게 하지 않지만 이 집안의 대장은 시아버지가 맞구나 싶었습니다. 원래 전부터 남편에게서 시아버지가 남편과 시누이가 어려서부터 정말 무섭고 엄하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20대 초반에는 술 먹고 만취돼서 집에 들어가는 건 꿈도 못 꿨고 고등학교 때 남편이 딱 한 번 호기심에 친구에게서 받은 담배를 피우는 걸 들켰을 때는 두들겨 맞고 집에서 쫓겨날 뻔도 했대요. 딸인 시누이는 손찌검까지 받진 않았지만 한 번 술 먹고 모르는 사람 등에 엎여서 집에 왔을 때 시아버지 손에 머리가 빡빡 밀리기 직전까지 혼이 났다고 하네요. 이미 이런 시아버지의 무시무시한 전적을 알고 있는 저는 처음에는 시아버지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 묵묵히 자칫 무례해질 수 있는 시어머니의 질문을 막아주시고 제 앞에 밥그릇이 비거나 국그릇이 비면 조용히 채워주시는 걸 보고 그저 잘못된 일 앞에서만 엄격하고 무서워지실 뿐 실상 속마음은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또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었던 일은 따로 있었네요.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 친정과 시댁에서 절반씩 도움을 받았거든요. 저도 남편도 허투루 산 사람들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과 거기에 은행 대출 조금 끼면 결혼식 비용과 혼수 또 서울에 살 아파트까지는 어찌저찌 해결을 할 수 있었죠. 저희 아버지께서 결혼 자금을 지원해 주시며 남편에게 오래오래 길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주는 돈이니까 행여 이 도움이 아까울 짓을 하지 마라. 만약 아깝게 만들면 배로 돌려받을 거다. 라고 반은 농담과 반은 진담이 담긴 덕담을 해주셨어요. 또 시아버지께서도 저희가 신혼집을 계약하고 처음 집들이 겸 오셨을 때도 집을 한번 쭉 둘러보더니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부부가 돼서 생기는 책임감도 있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생기는 책임감에 비할 바가 안 된다. 결혼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서로 아끼고 건강한 아이도 낳고 기르면서 가정 만들면서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또 사람으로서 성장하길 바란다. 그거면 돼. 그럼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아버님께서 걱정하실 일 없게 열심히 살게요. 속 깊고 진실한 시아버지의 덕담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 걱정할 일 안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게 무색하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슴을 꾹 하고 누르는 불편한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 계획을 세웠거든요. 둘 다 아이를 정말 좋아하고 결혼 전부터 아이를 빨리 갖자고 서로 말을 맞춘 터라 날짜도 철저하게 지키며 부디 빨리 기적이 찾아오길 기다렸는데 그런 기도와 노력이 매달 헛수고가 되는 걸 지켜보며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하지만 저는 30대 초반, 남편은 30대 중반으로 늦은 나이도 아니었고 초조할 나이도 아니잖아요. 병원에서도 문제 없다고 하니 괜히 불안해서 걱정만 키우지 말고 천천히 저희 곁에 찾아올 소중한 인연을 기다렸죠.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때도 시누이는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였어요. 면접은 줄기차게 보고 다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시어머니도 남편도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제게 문자를 한 통 보내셨는데 그건 바로 시누이의 면접용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이걸 나한테 왜 보내셨지? 잘못 보내셨나? 의아하고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기 시작해서 받게 됐죠. 어머님, 아가씨 사진은 왜 보내셨어요? 아, 너도 알다시피 정연이 걔가 뭐 나온 대학이나 뭐나 꿀리는 애가 아니잖아. 근데 어째 계속 서류는 패스하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게 그 얼굴 인상 때문이 아닌가 싶어. 내가 엄마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못난 얼굴은 아닌데 지 애비 닮아서 그 눈초리가 좀 매섭고 코가 좀 매부리라서 인상이 너무 강해 보이나? 그거 다듬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문가가 보기엔 어떠니? 아, 뭐 요새 취직 때문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긴 한데요. 그렇다고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피부 관리나 시술이면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야금야금해서 본전 못 뽑을 바엔 확실히 하는 게 낫지. 비용 걱정 말고 네가 일하는 병원에 정연이 보낼 테니까 잘 봐줘봐. 너도 시누이가 몇 년째 백수로 빌빌거리면서 사는 거 보면 답답하잖아. 부탁 좀 할 테니까 신경 좀 써봐라. 어? 취직을 못했던 게 아무래도 인상 때문인 것 같다는 시어머니. 굳이 제가 추천까지 할 정도는 아니지만 뭐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할 의향만 있다면 저도 가족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저와 원장님과 시누이의 사진을 보고 회의 후에 시누이를 불러서 동시에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아가씨, 다른 것보다 눈꼬리가 올라간 게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눈꼬리 위주로 눈매 교정을 하고 코는 콧대만 약간. 아니요, 아니요. 눈매 교정만 아니라 저 트임까지 하고 싶고 또 쌍꺼풀 라인도 지금 속 쌍꺼풀인 거 아웃라인으로 짙게 빼고 싶어요. 그리고 콧대도 하고 코끝도 더 집어서 세우고 싶고 여기 역광대도 깎고 싶고 턱도 좀 갸름하게 하고 싶거든요. 아, 얼굴형. 그러니까 뼈까지요? 아가씨,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얼굴형 충분히 귀티나고 예쁘고 또 뼈를 깎는 수술이만큼 위험하기도 하고요. 아, 그래도 전 하고 싶다니까요. 지금보다 얼굴이 좀 작아졌으면 좋겠다고요. 비용이든 뭐든 위험 요소든 제가 다 안고 갈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견적 먼저 뽑아주세요. 이미 신우에게 성형은 취업을 목적으로 한 이미지 변신이 아니라 말 나온 김에 아예 얼굴 본판을 갈아 끼우는 기회였습니다. 옆에 계시던 원장님도 적잖이 놀라시더라고요. 일단 본인이 아주 단호하게 원하니 견적을 뽑긴 뽑았는데 원하는 게 큰 수술이만큼 예상 비용이 1,000단위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신우이는 뽑힌 견적에 만족하긴 했지만 일단 이 비용을 내는 게 신우이가 아니고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는 따로 전화를 드려서 비용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비용을 듣고 기함을 하시거나 좀 주저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흔쾌히 그대로 진행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흔쾌함에는 다른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너 있는 병원에서 하는 만큼 뭐 가족 할인이나 지인 할인 있지?
네, 어머님 방금 말씀드린 게 이미 할인이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럼 그대로 진행하고 일단 네가 먼저 계산을 해. 네? 아, 이걸 전부 다요? 그럼 뭐 나눠서 계산할래?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고 한 넉 달 뒤에 만기되는 적금이 있는데 그것 하면 바로 싸 보내줄게. 설마 하니 내가 며느리 돈을 떼먹겠니? 너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일단 그럼 제가 먼저 결제를 할 테니까 그때 보내주세요. 순간 당황하긴 했지만 바로 안 된다고 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참, 저도 예전에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시댁에서 부당한 요구나 부탁을 할 때 왜 단호하게 거절을 못하는지 답답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입장이 되어보니까 진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말문이 막히기도 하고 이걸 내가 거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재빠른 판단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일단 처음에 얘기를 꺼낸 것도 비용은 걱정 말라고 적금 만기되면 바로 주겠다고 한 것도 시어머니니까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설마 설마 한 거죠. 결과적으로 신우이가 원하던 대로 수술을 진행했고 붓기도 원활하게 빠졌어요. 그리고 이건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신우이는 얼굴 붓기가 좀 빠지고 난 뒤 봤던 면접에 붙어서 취업에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내가 뭐라고 했냐. 요즘에는 얼굴도 다 스펙이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정말 얼굴 때문이라고 하기에도 좀 뭐하잖아요. 다행이긴 했지만 좀 씁쓸하기도 했네요. 근데 속을 쓰리게 만드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약속하신 넉 달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때도 적금이 만기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돈 문제로 전화한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께서 제 전화도 피하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신우이가 취업에 성공을 했을 때도 그저 취업했다고 자랑만 하셨지 돈 얘기는 쏙 빼고 본인 할 말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기간 동안 명절이 한 번 끼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일하느라 힘들지 않냐고 이번에는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하시면서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 며느리나 아들 생각해서 배려해 주시는 것 같지만 돈을 주겠다고 하신 지 이제 반년이 넘고 나니 그게 다 의도된 배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정말 1년이 지나고 아예 없었던 일처럼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아가씨 우리 병원에서 수술 받은 거 있잖아. 그 비용 어머님께서 아직도 안 주시는데 설마 잊고 계신 건 아니겠지? 뭐? 아니, 그걸 아직도 안 주셨어? 뭐 적금 만기되면 주시겠다고 했다며. 난 당신이 아무 말 없길래 주신 줄 알았는데, 그럼 벌써 얼마나 지난 거야? 아, 나한테 좀 빨리 말하지. 그냥 언제든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기도 했고, 당신이 괜히 신경 쓸까 봐. 근데 우리도 이래저래 대출이자 나가는 거랑 적금이랑 보험비도 그렇고, 나갈 돈이 많은데 목돈이 없는 게 좀 불안해서. 아휴, 미안해. 내가 기억하고 있었다가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이래서 우리 엄마하고는 동거를 하면 안 된다니까. 기다려봐. 말 나온 김에 바로 얘기하자. 그리고 남편은 제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려서 말이죠. 통화음이 몇 번 가더니 이내 제 전화는 잘 안 받던 시어머니가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엄마, 6개월 전에 정연이 수술 때문에 지연이가 먼저 비용 결제한 거 아직 안 주셨다면서요? 말하셨던 적금 만기된 지 꽤 되지 않았어요? 왜 아직도 안 보내주셨어요? 어? 아, 그거. 아유, 얼마나 지났다고 지연이 그게 곳에 너한테 한마디 하든 내가 그걸 까먹을 것 같아. 까먹을 것 같다가 아니라 이미 약속한 날짜가 지났잖아요. 뭐 늦어지면 늦어진다 말도 이유도 설명이 없으니까 저희는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신경이 쓰이긴 왜 쓰여? 그게 다 니네가 날 의심하니까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말 나왔으니까 말인데 너네 정연이 취업하고 뭐 취업 축하 선물은 했니? 동생이 늦게 취업했으면 뭐 하나 챙겨줄 생각을 해야지.
나라면 그냥 그거 수술 비용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대신 냈을 거다. 아유, 오빠고 새언니고 아주 동생 시누이 위하는 마음 하나 없지.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뭐 정연이 걔는 우리 결혼할 때 축의금이라도 몇 푼 냈어요? 그리고 먼저 비용 걱정 말라고 다 준다고 했던 게 엄마예요.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그 돈 못 주신다 이거예요? 아유,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엄만 진짜 변하질 않으시네요. 됐어요. 이렇게 말만 아프게 해봤자 어차피 엄마한테 그 돈 받긴 틀렸네요. 몇 년 전하고 똑같이. 그냥 아버지한테 말할게요. 야, 정철아, 정철아. 남편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바로 시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한숨을 푹 쉬시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셨고 놀랍게도 전화를 끊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바로 계좌로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 돈을 확인한 후에 남편에게 아까 시어머니하고 전화할 때 했던 변하질 않는다, 몇 년 전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대체 뭐냐고 물으니까 알고 보니 저와 연애를 하기도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는 자잘한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몇십, 몇백씩 시어머니가 빌려달라고 하면 남편은 그냥 자식으로서 안 받을 생각을 하고 드렸다고 해요. 근데 그런 자식으로서의 호의가 시어머니에겐 오히려 남편을 언제나 돈을 뽑을 수 있는 ATM 기계로 보이게 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기어이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남편에게 빌렸고 그런 큰 돈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마땅한 이유도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해요. 미심쩍기도 하고 액수가 크긴 했지만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남편은 금액이 큰 만큼 시어머니에게 이 돈은 꼭 시간이 걸려도 갚아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돈을 빌려드렸고 시어머니도 알겠다고 하셨나 봐요. 근데 이미 남편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 습관이 밴 시어머니가 그 돈을 갚을 리가 없었죠. 끝내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그 후로는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쌓인 게 이제 폭발한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해 너무 무섭게 다그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런 과거가 있다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게도 이제 돈 문제로 시어머니나 시누이와 엮일 일을 만들지 말고 끊어낼 자신 없으면 본인에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무사히 그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날 시댁에는 피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수술 비용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불효령이 떨어졌고 정말 둘 다 집에서 쫓겨나기 직전까지 갔다고 해요. 며느리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나중에 사돈 내외 앞에서 얼굴들 낯이 없다고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고요. 그 후로 몇 주간은 시아버지에게 기가 꺾일 대로 꺾인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쥐 죽은 듯이 잠잠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찰나였네요. 그날 시아버지에게 찢어진 북마냥 두들겨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걸 다 제 탓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전보다 제게 냉랭해지고 괜한 걸로 트집을 잡아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트집은 단연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며 소가리를 한 단 한 가지, 바로 제 임신 문제로 그렇게 사람을 갈구고 힘들게 했습니다. 노력을 하는 만큼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서 저도 남편도 힘들어했는데 남의 아픈 점을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마치 가지고 놀기 좋은 약점 마냥 손 안에 넣고 흔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남편이 유기견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그 개 때문은 아니냐고 당장 내다 버리라는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한 번은 집에 찾아오셨을 때 시어머니가 뭐 공기도 안 좋다고 현관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문제는 키우는 개가 문 밖으로 나가지 않게 설치한 안전 펜스까지 활짝 열어두신 겁니다. 다행히 제가 제때 봐서 소담이가 밖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아무리 봐도 눈에 가시 같은 개가 우연히 밖으로 나가길 바라던 시어머니의 의도된 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보다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오물을 뒤집어 쓴 것 마냥 기분이 나빴던 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결혼하고 단 한 번을 제게 따로 연락을 안 하다가 갑자기 휴대폰이 터질 정도로 매일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신우의 이상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자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신우이는 매번 다른 아기 사진을 보내며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제 친구 이번에 허니문 베이비로 아들 낳았는데 너무 귀엽죠? 이 소세지 같은 팔다리 좀 봐요. 아우, 확 깨물어주고 싶어. 제 친구 이번에 둘째 임신했대요. 얘는 피임도 했다는데 왜 이리 임신이 잘 되는 걸까요? 아유, 진짜 간절한 사람한테 찾아오면 좋았을 텐데 세상이 참 진짜 불공평한가 봐요. 아니, 제정신인가요? 이 문자가 시작됐던 시기가 제가 한창 클리닉에 다니면서 체외 수정을 알아보던 시기였어요.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자 언젠가 되겠지 낙관적으로 생각하다가 점점 초조하고 불안해서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란 지푸라기는 되는 대로 잡고 싶었어요. 심지어 시댁 식구들 모두 제가 클리닉에 다닌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신혼 초에 제게 자식을 낳아야 부모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생긴다고 하셨던 시아버지도 오타가 무수한 문자를 보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지연아, 너무 걱정 말아라. 엄마 마음이 불안하면 오히려 안 좋다니까 마음 더 굳게 먹고 천천히 기다려보자. 언젠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시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문자로 그나마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 거의 사회 부적응자 아니면 최소 반사회적 성격 같은 신우의 문자를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그런 문자에 답장도 반응도 하기 싫어서 나중에는 아예 신우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댁에서 마주친 신우이가 저를 보자마자 한 얘기가 가관이었네요. 언니, 왜 요즘 제 문자에 답장 안 해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을 듣는데 계속해서 무시하고 억누르고 왔던 울분이 터졌어요.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가 훅 하고 튀어나왔죠. 아가씨 같으면 아가씨가 몇 년 동안 취업 안 돼서 백수로 살 때 친구가 오늘 면접 합격했고 회사 생활 너무 즐겁다고 그렇게 면접 보고 다니는데도 합격 못하는 사람 있는 거 보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것 같다는 문자 보내면 그 문자에 답장하고 싶어요? 네? 아가씨가 나한테 보냈던 문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가씨도 알잖아요. 나 요즘 클리닉 다니고 몇 년째 임신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거. 어머님도 내 앞에서 언제 손주 볼 수 있냐고 침이 튀게 말씀하시는데 모를 수가 없죠. 그죠? 아, 아니. 난 별 생각 없이 보낸 건데 언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예민한 문제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생각 없이 다른 사람한테 문자하는 거 그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변명거리 될 만한 일 아니에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죠. 왜 생각을 안 해요? 앞으로 나는 아가씨가 그런 내용의 문자하면 다 무시하고 답장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보내고 싶으면 마음대로 보내요. 신우이는 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뚱한 얼굴로 눈만 흘기더군요. 시원하게 말해서 속이 좀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원하는 임신을 못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기에 상처받고 쓰린 속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검사를 했을 때 저나 남편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니 포기해라 라고 결과가 나오면 시원하게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지. 이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그저 미스테리한 상황이라고 하니 속이 더 답답했죠. 내 팔자에 내 속으로 낳은 아기를 품에 안아 볼 기회는 없는 건가 했는데 결혼 생활 8년 만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두 개의 줄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늘 결과가 실망스러웠음에도 습관처럼 한 테스트기에 핑크색 두 줄이 떴을 때 오류가 있겠거니 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 2컵을 연속으로 마시고 몇 시간 뒤에 다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또 2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랬음에도 괜히 설레발치다가 나중에 아닌 걸 알았을 때 더 상처받기 싫어서 바로 병원 예약을 해서 갔죠. 이 사연을 보내는 이 순간에도
그 당시의 떨림이 생각나서 좀 진정이 안 되네요. 제가 오랫동안 임신 문제로 고생을 했던 걸 아는데 담당 선생님까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며 정말 고생했다고, 드디어 기적이 찾아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선생님과 얼싸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도 여자분이고 또 몇 년 동안 절 만나면서 약간의 전우애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나 봐요. 병원을 나오자마자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 이 소식을 알렸고 남편도 제 전화를 받고 울었어요. 그 기쁜 날이 눈물로 푹 적셔졌네요. 저는 임신을 했다는 걸 알고 나서 거의 제 몸이 유리병, 아니 깨지기 쉬운 달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제가 다니던 병원에는 출산 휴가가 길지 않아서 일도 그만두고 정말 집에서 어떻게 해서든 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심해서 살았어요. 밖에는 나가지도 않고 하루에 2번 잠깐 소다미와 산책만 나가는 수준이었죠. 그것도 평소에 소다미를 산책시키는 코스가 너무 울퉁불퉁하고 언덕이 많아서서 안전한 평지로 바꿨어요. 남편도 저만큼 오래 기다려온 기회인 만큼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오히려 저보다 더 안전에 집착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있다가 잠깐 전화를 안 받아도 불안해했어요. 아마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 아빠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엄마 아빠는 겁쟁이라고 말이에요. 임신하고는 시댁에도 가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전화로 너만 임신하냐? 왜 유난을 떨어 유난을? 이라고 잔뜩 눈치를 주셨지만 이미 그렇게 원하던 임신을 하고 두려울 게 없었던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는 손주 드디어 가졌는데 설마 제가 시댁에 가다가 불운의 사고를 당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해서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라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때 저는 이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밖에 안중이 없었거든요. 뱃속의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드디어 출산 예정일을 앞두게 됐어요. 저는 드디어 3.4kg의 건강한 공주님을 낳았고 그렇게 만나고 싶던 제 딸을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 임신이라서 몰랐지만 제가 입덧도 오래가고 심해서 출산 직전까지 몸무게가 많이 빠지고 몸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기도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만날 수 있어서 하늘에 감사를 했죠. 어머니께서도 제가 출산 직전에 서울로 오셔서 제 곁을 지켜주시고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왔을 때도 열흘간 옆에서 아이 돌보는 걸 도와주셨어요. 남편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내려고 했지만 그때 회사 일정이 꼬여서 휴가를 제때 내지 못하자 어머니께서 배려를 해주신 거죠. 참 의외였던 게 그렇게 제게 빨리 손주를 보여달라고 하시던 시어머니는 정작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병원에 1번, 그리고 퇴원했을 때 1번, 이렇게 딱 2번 찾아와서 제 딸을 만나셨어요. 아니, 이렇게 막상 만나도 떨떠름하게 구실 거면 차라리 그 전에 임신 문제로 사람을 닥달하지나 마시던가요. 손주 본다고 매일 찾아오시는 것도 불편했겠지만 반응이 미적지근해도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 김에 저는 집에서 편하게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전쟁 같긴 하지만 그렇게 원하던 육아에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계신 본가를 계속 비워두실 수 없었기에 열흘을 채우고 돌아가시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전날 제가 잘 먹는 전복 내장이 들어간 죽이랑 미역국을 한솥 끓여주셨습니다. 죽은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주셨고 미역국은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다고 상하지 않게 하루에 2~3번씩 끓이라고 당부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날 그냥 가실 수는 없으셨는지 짐을 챙기기 전에 냉동해 놨던 죽을 데펴주시고 미역국을 다시 끓여서 식탁에 차려주셨어요. 아이가 잘 때 얼른 먹어두라고 하셨죠. 저는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죽을 먹고 있었고 어머니는 씻고 갈 준비를 하신다고 방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띵동 하고 초인종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어머님!
저희 집에 찾아온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안 오시던 분이 연락도 없이 오셔서 좀 놀랐는데 제가 더 놀랐던 건 흠칫할 만큼 굳어있는 시어머니의 표정이었어요. 제가 인사를 해도 대답도 안 하시고 저를 위아래로 훑고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원래 제게 다정한 분은 아니었지만 평소보다 더 싸늘한 분위기에 의아했죠.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고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제가 먹던 죽과 미역국이 그대로 있는 식탁을 빤히 바라보시더군요. 밥 먹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식사...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경악을 했냐고요? 식탁 위를 빤히 보던 시어머니가 그대로 죽과 미역국이 든 그릇을 들어 거실에 있던 개 밥그릇 안으로 쏟아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저도 놀래고 그 광경을 같이 보고 있던 저희 직계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릇을 들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챘고 내용물을 개 밥그릇에 쏟고 그걸 저지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릇은 바닥에 떨어져서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깨져버렸습니다.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해준 음식인데 왜? 너같이 더러운 게 이거 먹을 자격이 되는 줄 알아? 너는 저 개만도 못해. 어디 니까짓 게 주제도 모르고 우리 아들을? 불만이 있으면 똑바로 설명을 하세요. 그 알아먹지도 못할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오냐, 네가 언제까지 당당하나 보자. 너 출산 전에 그거 언제냐? 병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엔가 강남에 있는 백화점 갔지? 네? 백화점이요? 저 백화점에 마지막으로 간 게 지난 7월인가 제 동생이 애기 침대 사준다고 같이 보러 가자고 했을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거짓말 하지 말어. 이게 어디 이미 다 들통난 마당에 거짓말하고 있어? 정연이가 그러더라. 그날 백화점에 갔는데 배가 이만큼 부른 임산부가 보여서 봤더니 너였다고. 네가 얼굴도 모르는 어떤 젊은 남자랑 팔짱 끼고 있던 걸 봤는데 이걸 언제 말할까 혼자 속앓다가 이제야 말해주더라. 설마 이번에 태어난 애도 그 남자애 아니냐고. 제가 살면서 들었던 가장 황당한 말 중 단연 베스트 1위인 소리였어요. 어처구니도 없고 수치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제야 완벽한 행복을 찾은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죄를 뿌리나요? 큰 소리에 놀라서 씻고 있던 어머니까지 얼굴에 물도 못 닦으신 채 나오셔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사부인 잘 나오셨네. 여기 사부인 댁 딸이 내 아들 두고 바람나서 낳은 게 저 애예요. 글쎄. 지금 그걸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대로 된 증거랑 근거가 있어서 그딴 소리 하냐고요. 증거가 없긴 왜 없어? 내 딸이 봤다고 하는데 너 이제 죽었어. 내가 여기 오는 길에 정철이한테도 전화해서 다 말했으니까 저 애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갈 생각이나 해라. 아가씨가 잘못 본 거라니까요, 글쎄. 어머님은 어떻게 결혼생활 8년 동안 한 번도 남편에 대한 마음 바뀐 적 없는 절 의심하세요. 아무리 제가 어머님한테 밉보이고 저랑 어머님 관계가 좋지 않았어도 저 단 한 번도 남편하고 사이 달라진 적 없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죽도록 노력해서 임신했고 아이까지 낳은 거고요. 근데 뭐라고요? 제가 딴 데서 임신해서 애 낳았다고요? 진짜 제정신이에요? 너 지금 내가 너 미워해서 괜히 이런다고 생각하냐? 어이가 없어서 원. 오해하지 마라. 아무리 네가 건방지고 막대 먹었어도 딴 남자 애에서 우리 아들 애인 척할 정도로 더럽고 뻔뻔한 애라고 나도 생각 못했으니까.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주둥이가 더러운 게 누군데 남의 집 딸한테 막말이야.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은 폭언에 참지 못하고 저희 어머니가 폭발하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음식을 부었던 개밥을 들어 시어머니에게 던져버리고 놀란 시어머니가 방심했을 때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와 화가 난 어머니의 고함소리, 자다 깨서 우는 딸의 울음소리와 놀라서 같이 짖는 개의 울음소리까지. 지옥이 있다면 이곳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 고쳐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폭발한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우는 딸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아예 시누이를 불러서 삼자 대면을 하자고 했어요. 남편까지 와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요. 시어머니는 코웃음 치며 그럼 네가 더 불리할 거라고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은 저는 전혀 꺼리낄 게 없었죠. 마침내 시어머니 호출로 시누이가 집으로 왔고 남편도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짓은 길고 복잡하고 진실은 단순하다는 말 아시나요? 이 사건의 오해 또한 그랬습니다. 야, 백정현, 너 똑바로 얘기해. 그날 백화점에서 본 게 정말 네 새언니 맞아? 아니, 그냥 그랬던 것 같다고. 언니 닮은 사람을 봤는데 임신까지 하고 있어서 엄마한테 말한 거야. 그때 내가 봤던 게 언니 아닐까 하고. 예, 너 왜 말이 달라져? 너 엄마한테는 네 새언니가 확실하다고. 옆에 있는 남자랑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했잖아. 아, 난 그러면 어쩌냐고만 했지. 내가 언제 그게 언니였다고, 확실하다고, 애도 그 남자애 같다고 했어. 아가씨, 그날 7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백화점 갔던 게 몇 시였다고요? 3시? 이것 봐요. 여기 그날 그 시간에 나 딴 동네 편의점에서 결제한 결제 내역도 있어요. 이걸 보고도 못 믿겠으면 그 편의점 가서 CCTV라도 확인해요. 못 믿겠으면. 아니 그럼 저 사돈 처녀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한 말 때문에 와서 이렇게 깽판을 친 거야? 사부인, 이게 무슨 경우예요, 이게? 여러분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죠? 아무리 제가 믿고 단 한 가지 약점이라고 저를 갈구고 무시하던 것도 이제 제가 아이를 낳았으니 하지 못하니 별 해괴한 이유로 사람을 다 괴롭히네요. 어머니는 당장 뒤로 넘어가실 것처럼 크게 분노하셨고 남편 또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벌인 이 머저리 같은 해프닝에 질린 얼굴을 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차게 식은 마그마처럼 아슬아슬한 모습으로 말했어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해서 오해를 해요? 엄마 진짜 뭐가 문제예요? 장모님이랑 이 사람 앞에서 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철이 너는 무슨 말을 또 그렇게 내가 이런 소리 안 하게 생겼어요? 나도 이제 못하겠어요. 엄마는 모르죠? 나랑 아버지가 엄마나 백정현 제 뒤치다거리 하면서 사느라 얼마나 지쳤는지. 아버지가 왜 말수가 줄었는데요? 매번 엄마가 돈 문제로 사고치고 백정현 제 30 넘어서까지 백수생활 하면서 달에 100씩 용돈 받아가면서 사느라 아버지가 밤에는 식당 일하고 낮에는 막노동까지 하셨어요. 알아요? 그래도 본인 아니면 엄마나 백정현이 어떻게 사냐고. 자기 자신 갈아가면서 사셨다고요. 근데 왜 아직까지 그렇게 철이 안 들어요, 철이? 왜 매번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사람을 지치게 하냐고요? 정철아, 나는 평생 아버지처럼 그 꼴 보고 못 살아요. 아니, 이제 아버지도 그렇게 살면 안 내버려 둘 거예요.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오는 수가 있더라도 엄마나 백정현한테서 벗어나야겠어요. 진심으로 두 사람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람이나 장모님이나 가족들한테 사과 안 하면 나 평생 엄마나 정연이 네 얼굴 안 봐. 알아들어요? 남편은 끝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경호 없이 선도 모르고 심해지는 두 사람의 행동에 지쳤고 참을 수 없다고 말이죠.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무슨 말이냐고 고작 이런 일로 가족을 버리냐고 항의를 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사람을 붙잡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몇 시간 사이에 몇 년은 늙은 것처럼 지친 얼굴의 남편은 두 사람을 쫓아낸 뒤에 저와 제 어머니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너랑 우리 희정이 볼 낯이 없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누구보다 저희 어머니랑 제 동생 잘 아는 제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수를 썼어야 했는데 이렇게 못 볼 걸 보여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이런 말하기 정말 염치 없고 믿음이 안 가실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아무리 어머니나 동생이 사과를 해도 장모님께서 용서를 안 하시면 저도 안 하겠습니다. 백서방, 그만해. 이게 어떻게 백서방 잘못인가? 백서방이 원한 일도 아니고 어머니랑 동생이 하는 일까지 백서방이 어떻게 일일이 다 막어. 가족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백서방이 저 두 사람 때문에 고생한 거 잘 알겠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나도 부모야. 내 딸이 이런 치욕스러운 일 두 번 다시 겪는 건 죽어도 못 보내. 앞으로 행여 백서방 가족들 문제로 우리 딸이 속 썩는 일 다시 한 번만 있으면 내가 우리 딸이랑 손녀 데리고 강원도로 가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날은 정말 충격을 단단히 받으시고 또 화도 나셨는지 남편의 사과를 받긴 하셨지만 강하게 경고도 하셨어요. 남편은 그날 어머니를 직접 터미널까지 데려다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다시 한번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앞으로 어머니나 동생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전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시댁은 아니었어요. 시댁에는 몇십 년간 묵혀왔던 고인 감정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에게서 모든 일을 전해드린 시아버지도 이미 지칠 대로 지치셨던 건지 시누이는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시어머니에겐 이혼 소장을 날리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정으로 매번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터뜨리는 사건 사고를 참고 품었지만 남의 집 딸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더 이상 같은 지붕 아래 살기 싫으니 갈라서자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단호한 시아버지에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급한 대로 친한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다가 월세로 원룸을 얻어서 생활했고, 시어머니는 집을 나와 본인의 여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이모님 댁으로 가서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찰나였는데 그 집 식구들이 그렇게 눈치를 줬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이 집에서도 오래 못 있을 것 같다고, 괜찮으면 저희 집에서 지낼 수 있냐고요. 남편의 대답은 당연히 노였죠. 마지막 지푸라기였던 남편에게도 거절을 당한 시어머니는 정말 울며불며 시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 찾아와서 난리를 피워서 남편이 시아버지 호출을 듣고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부부란 대체 뭘까요?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데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시어머니께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물론 남편은 시아버지를 뜯어 말렸지만 그래도 같이 산 40여 년의 시간도 있고 나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래도 그냥 받아주신 건 아니었어요. 일단 앞으로 살면서 지켜야 할 5가지의 조항을 정했고 또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5가지의 조항은 첫 번째, 돈 문제 일으키지 말 것. 집 밖에서 돈을 꾸고 다니거나 아들 내외에게도 손 벌리지 말아야 함. 둘째, 아들 내외가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오기 전까지 먼저 가지 말 것. 셋째, 뜬 소문으로 문제 일으키지 말 것. 넷째, 일주일에 4번은 식당에 나가서 일을 도울 것. 5번째, 만약 아들 내외가 용서를 할지라도 그전 같은 문제를 일으킬 시엔 깔끔하게 이혼하고 가족을 떠난다. 이걸 과연 시어머니께서 지키실 수 있을까 싶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바로 지장까지 찍고 시아버지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저희 집에 찾아와 현관문 앞에서 제게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사과를 하셨고 저희 어머니께도 아예 강원도로 직접 가셔서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이런 말로 지금까지 내가 했던 잘못이 용서는 안 될 테지만 그래도 지연이 네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해하고 그 일을 후회하는지 알아줬으면 한다. 너 이 집에 오기 전까지도 내가 참 네 시아버지나 정철이 속 많이 섞였지. 근데 집 나가서 남의 집에서 눈치밥 먹으면서 살아보니까 정말 내 가족 품만한 곳이었고
내 실수도 잘못도 다 품어주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 나 이제 너나 다른 가족 없으면 못 산다, 지연아. 네가 언제 나를 완전히 용서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몇 번이 됐든 사죄할 테니까 부디 조금이라도 마음 풀기 바랄게. 미안하다,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주눅이 들어서 제게 사과를 하시는데 마음이 풀리진 않았지만 정말 호되게 혼나긴 하셨구나 싶긴 했네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있는 지금도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시긴 하지만 솔직히 아직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장담은 못하겠어요. 아마 시간이 약이겠죠. 사람의 본성은 재채기처럼 숨겨지는 게 아니라서 진짜 반성하지 않고 그저 지금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단발적인 연기라면 언젠가 발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야 지금도 앞으로도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 수 있지만 다시 같이 살아보길 선택한 시아버지가 걱정이긴 하네요. 지금도 저도 남편도 시댁에는 안 가고 시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직접 오셔서 손녀딸이랑 시간을 보내고 가시곤 하는데 그때마다 저나 남편이나 어머님이 속 썩이지 않냐, 같이 지낼만 하시냐 물으면 그냥 담담한 얼굴로 아직 조용하다라고 대답하시긴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가족들 모두 지켜봐야겠죠. 살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남들에게 미움받는 것 같은 기분 있잖아요. 저는 그걸 시어머니에게서 느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딱히 크게 미움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다가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했을까 싶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어쩌면 시어머니는 계속 반복되는 사건을 일으키면서 가족들에게 애정을 확인받은 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고를 일으켜도 가족들이 나를 안 버리고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시며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제가 가족이 된 후로는 남편도 시아버지도 이전처럼 그냥 넘어가는 법 없이 제 편을 드니 미움의 화살은 저에게로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가족을 잃을 뻔했으니 이제라도 이게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아셨겠죠?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디 이 평화가 계속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진 모르겠지만은요. 모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